옛날 옛적 세렌디피티라는 작고 평화로운 마을에 사는 에밀리라는 이름의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늘 다양한 철학 사상과 이론에 관심이 많아서 책벌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마을 도서관에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 이론에 대해 읽게 되었습니다. 이 이론은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녀는 이 철학적 개념을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그녀의 머릿속에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다음 날 에밀리는 마을 광장에 작은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하고 손으로 쓴 커다란 표지판을 세웠습니다. 표지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자연법 카페, 당신의 운명을 알아보세요.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에 차서 하나둘씩 에밀리의 카페에 모여들었습니다. 에밀리는 그들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네주고 각자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다 들은 후 그녀는 그 고민을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 이론에 빗대어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손님은 잭이라는 젊은 농부였습니다. 잭은 자신의 농작물이 계속 실패해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연법에 따르면 우리의 본성은 우리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졌어요. 농작물이 잘 되지 않는다면 자연과의 조화를 더 깊이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나 토양의 건강을 다시 점검해보고 자연과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다음 손님은 루시, 마을 학교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녀는 학생들의 반항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자연법에서 중요한 것은 이성과 본능의 조화입니다. 아이들의 반항은 그들 나름의 이성과 본성을 표현하는 방법일지도 몰라요. 그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그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에밀리의 자연법 카페는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그녀의 현명한 조언을 들으러 오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을 공유하는 법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에밀리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도덕 적직권과 이성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에밀리 자신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연법 이론을 실천하며 마을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더 많은 지혜를 얻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연법 카페를 통해 단순히 철학적 개념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람들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며 공동체를 더 끈끈하게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렌디피티 마을은 에밀리를 통해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따뜻한 마을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인간이 아직 자연 상태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에게는 규칙도 질서도 없었고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혼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숲에서 사냥을 하던 사람들은 비슷한 운명의 누군가를 만나면 우선적으로 그가 친구인지 적인지 가늠해야 했고 사소한 자원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다퉜습니다. 그야말로 만인에 대한 투쟁이 일상화된 시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매우 특별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홉스군이었고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별것 없었지만 통찰력과 지혜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홉스군은 사람들이 피곤해하는 것을 보았고 이러한 혼란을 해결할 멋진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가장 넓은 들판 한가운데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는 장작 더미에 불을 지피고 그 불빛 아래에 서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누군가와 다투며 불안 속에서 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세상은 지금 혼돈스럽고 위험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있지만 그 자유가 곧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주위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라 생각했어요. 홉스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계약을 통해 사회라는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다면 삶이 더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각자의 힘을 모아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지키는 강력한 인물을 세우면 우리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또 다른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여러분의 일부 자유와 권리를 주권자에게 양도하십시오. 홉스군이 말했습니다. 그 대신 주권자는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것입니다. 그들의 힘은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것이니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위해 일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불안하고 불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에 동의하게 되었고 그의 지혜를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사회계약이 체결되었고 사람들은 그동안 잃어버린 평화와 안전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홉스군의 이야기는 전설처럼 퍼져나갔고 그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만인에 대한 투쟁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계약을 맺고 협력하며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길로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회계약론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의 삶을 크게 변화시킨 하나의 재미있는 썰로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머나먼 왕국의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자유촌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 이유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평등하고 자유롭게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곳의 주민들은 자연 상태에서 태어나 서로가 차별 없이 생활하며 다른 누구보다도 자유와 평등을 중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마을에서는 점점 불평등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주민들이 남들보다 더 많은 곡식을 쌓아두고 넓은 땅을 차지하며 점차 권력을 쥐고 흔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서로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필연적으로 마을은 혼돈에 빠졌습니다. 자유와 평등을 자랑하던 자유촌은 이제 이름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때 마을에 루소라는 이름이 한 여행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불평등을 보며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주민들을 모아 그의 이론을 바탕으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루소가 말했다. 우리 모두 자연 상태에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사유재산과 그로 인한 불평등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루소는 그들에게 사회계약론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평등을 회복하려면 사회계약을 통해 하나의 공동체로서 일반 의지를 따라야 합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이 일반 의지는 우리 모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개인의 자유를 사회적 자유로 확장하여 모두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회의적이었던 주민들도 루소의 진정 어린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잃어버린 자유와 평등을 되찾고자 그의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함께 모여 자신들만의 사회계약을 만들고 그에 따라 공동체의 일반 의지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마을에서는 지역 주민이 모두 모여 회의를 열고 각자의 의견을 나누며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모든 결정은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루어졌고 모든 사람들은 다시금 평등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자유촌의 새로운 법칙이 되었으며 마을은 평화롭고 조화롭게 변했습니다. 루소는 떠났지만 그의 이론은 자유촌의 주민들에게 오래도록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그들이 함께 만든 사회 계약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되찾았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유촌은 다시 한번 자유와 평등이 살아 숨쉬는 마을로 번영하게 되었다는 재미있는 썰이 전해집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선한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오스카였고 그는 정말로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오스카는 길가에 있는 모든 거지들에게 동전을 나눠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여름에는 아이스크림을 사서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겨울에는 길고양이들을 위해 따뜻한 우유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좋아했고 그의 친절에 감동받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인물인 알렉스가 왔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철학자였습니다. 알렉스는 피터 싱어의 효율적 이타주의를 깊이 연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그 이론을 마을에 소개하고자 했지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스카의 자선 활동이 마을 사람들에게 확고한 기준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어느 날 알렉스는 오스카에게 조언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오스카에게 말했다. 오스카, 나는 당신의 선행이 정말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혹시 당신의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방법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오스카는 약간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재선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모든 사람에게 조금씩 나눠주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했는데요. 알렉스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효율적 이타주의라는 윤리 관점에 따르면 우리의 자원은 최대한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곳에 쓰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매일 나눠주는 동전보다 그 돈을 정말 필요한 곳에 집중해서 기부하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스카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도와온 수많은 얼굴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그리 효율적일까요? 알렉스는 기꺼이 답변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아이스크림을 나눠주는 대신 그 돈을 질병연구기금에 지원하거나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지역에 기부하면 그곳 주민들은 생명과 같은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적 만족보다는 더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 이후로 오스카는 자신의 자선 활동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모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었지만 그의 자원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프리카의 굶주린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비영리 단체에 정기적으로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침내 마을 사람들도 오스카의 변화된 방식을 이해하고 그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히 모든 사람에게 조금씩 나눠주기보다는 그들의 기부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효율적 이타주의는 마을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결국 많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알렉스는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작은 변화를 통해 더 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군. 그리고 마을은 오스카와 알렉스의 리더십하에 점점 더 밝아져갔습니다.